주간조는 그러니까 일이 비효율적이고 또 비인간적이에요. 너무 힘들어. 너무 오래 일하고. 생산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하냐면 주간조는 8시부터 18시 50분까지, 7시까지. 예. 야간조는 21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한다. 이거 밤을 완전히 꼬박 새는 거죠. 그죠? 이거를 20년 동안 한번 해본다고 하세요. 20년 동안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1주는 주간, 2주, 다음 주는 야간, 이런 식으로 이제 교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엄청 힘든 일이죠.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좀 얘기를 하면 야간에 주간처럼 사실은 똑같이 일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약간 좀 비하인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임플리시트한, 노사가 사실은 알고서도 모르는 체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사실 말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조금 널널한 거예요. 조금 널널한 거예요. 어느 측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모르니까 완벽하게 그렇게 해서는 못 견디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게 한 2시간 가면 시간을 줘야 된다. 가면 시간을 할 수 있는 수면실을 만들어라. 이런 것도 이제 노동조합 측의 요구가 있는데 그게 훨씬 다르다 그러죠. 날밤을 완전히 까는 것보다는 그래도 2시간 정도 자는 것이 훨씬 신체에서는 좀 덜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리고 특근은 그러고 나서는 주말을 보내는 게 아니고 특근은 토요일 날 17시에 시작을 해서 다음 날 아침 8시에 종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주간조가 이제 이렇게 일하고 나서 원래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좀 쉬었다가 17시에 일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구조적이에요. 이것도. 토요일, 일요일 날 일이 많아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물론 거기에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되게 잘 나갔어.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되게 급격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이 2008년도 그 세계 불황 이후에 경제 위기 이후에 굉장히 장사가 잘 됐단 말이야. 그래서 또 많이 필요로 해서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암암리의 노사는 토요일날 근무가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제가 만난 그 중소기업의 많은 경영자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 시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못 준다는 거, 더 많이 못 준다는 거죠. 이게 참 정말 좀 그야말로 골 때리는 일이죠. 골 때리는데 그것이 현실이라고.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그런 것이 여전히 그런 공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구성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여기 지금 야간 근로를 한 사람들 있잖아요. 야간 근로 한 사람들이 또 그 다음날 주말 특근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20대 이런 사람들. 그럼 뭐냐면은 아침에,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 8시에 퇴근해서 그럼 뭐 좀 씻고 이렇게 하고서는 다시 바로 밤을 꼬박 샜잖아요. 근데 다시 그 7시에 다시 일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일요일 같이 또 일을 한다고. 설사 그 안에서 뭘 좀 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속 가능한 노동의 패러다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막 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야간에다 막 그 주말 특근 이렇게 하면은 막 제가 계산한 한 30만 원씩 이렇게 막 떨어져요. 하루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맛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어떤 효용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미친 짓이죠, 사실은. 미친 짓인데 그래도 하는 거지. 하여튼 뭐 급해서 뭐 돈이 궁해서 어쩔 수 없이 막 그렇지만은 여기도 뭐 얘기를 하시지만은 욕심이라고 아니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건 어떤 욕심인 거고 둘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느 정도 이건 더 이상 계속 이런 두 개의 어떤 담합 구조가 깨어지지 않는 이러한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이죠. 2011년 기준 현대차 기술직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678시간이고 연 300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연 3000시간. 이게 좀 감이 잘 안 오죠. 그죠? 365 곱하기 8 하면 얼마냐면은 2900 얼마예요. 그러니까 365일을 매일 8시간 일해도 3000시간이 안 넘는다고. 매일 8시간씩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긴 야간 근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야간 근로 하면은 여러분들 밤새도록 놀면 그 다음날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야간 근로 해도 그 다음날 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간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것도 뭐 이렇게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사무직 근로자면 좀 뭐 인터넷으로 졸긴 하지만은 이거는 막 엄청나게 시끄럽고 막 위험한 작업장에서 이런 방식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잘 나가는 현대의 그 광고에 뒤편에는 이렇게 일을 하는. 근데 아주 불쌍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억지로 일을 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원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비판하면 좀 너무 시니컬한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 이건 그 부인할 수 없는 뭐 사실인 것이죠. 현대차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논의하면서 2011년 최대의 노동시간을 기록하였던 것은 역설적이다. 이때 굉장히 또 호황을 많이, 수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휴일 근로는 거의 매주 이루어져 전체 노동시간의 4분의 1 육박하는 652시간. 휴일에 놀아야 되는데 휴일에 근로하는 시간이 전체 근로시간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휴일에 더 인텐시브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연장 근로의 제한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모호한 부분이 뭐냐면은 약간 사실은 꼼수인 거지. 꼼수인 것은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 안 시킨 거예요. 연장 근로를 12시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휴일 근로는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휴일 근로까지 합치면은 막 이게 엄청 막 40시간씩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법적인 개정 논의의 핵심적인 부분은 연장 근로에 휴일 근로를 포함시키는. 여기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 있냐면은 연장 근로는 주중에 일하는 근로를 말하는 거고 플러스 주말 근무, 휴일 근로를 합쳐서 초과 근로. 이 초과 근로는 근로진법에 정한 제약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피해간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합쳐서 12시간으로 제한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업에서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 비용을 지금은 감당할. 그럼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새로 자본을 뭐 투자하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렵다. 그 말이 전혀 뻥은 아니지,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규정이라는 것도 역시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거 아니, 주말 근로가 왜 연장 근로가 아니야? 주말 근로가 정규적인 그 시간에서 벗어난 거면 다 주말 근로죠. 그 결과 노동자들은 노동 전일적인 생활 형태라고 할 만큼 노동으로 획일화된 삶을 살고 있으며 현대차는 초과노동 의존적인 생산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맨날 일하는 게 그냥 삶인 것처럼, 일하는 게 삶인 것처럼,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는 초과 노동이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이런 방식으로 이미 굳어져 있고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죠. 현대차의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사실은 소정 근로시간은 짧은데 반해서 초과 근로시간이 길어서 결과적으로 장시간 노동 체제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즉 실근로시간이 길다 이런 얘기죠. 소정근로시간, 즉 규정된 40시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죠. 그죠? 2007년도에. 그거는 이제 짧아졌지만 실근로시간은 여전히 길다. 심지어 노조가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야간 노동을 선호하는 형상도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왜요? 야간 노동을 하면 뭐가 더 좋아요? 수당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야간 노동을 따오는 노조 대의원이 능력 있는 대의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노동조합원들에게서. 야간 노동을 많이 따와야 노조 대의원 선거에서 다음에 당선이 된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거지.
이는 노조의 노동시간 정책이 노동시간의 단축보다는 임금소득의 극대화에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래서 노조에게도 저는 이제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봐요.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이라고 하거든요. USR, Unions Social Capability, Responsibility. 예전에는 말이에요. 예전에 저임금 시대, 그리고 그 저임금을 유지해서 국가의 경쟁력, 그 어떤 기업 경쟁력을 유지했던 성장 그 개발 독재 시대에 있어서는 임금을 인상시켜달라는 요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었어요. 경제 정책 자체에 대한 어떤 정면적인 어떤 거부이자 반항이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임금을 더 높여달라는 것이 더 이상은 사회적이지 않고 어떤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더 이상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시대가 달라. 노동조합이 오히려, 근데 그때는 그래서 임금 인상을 시켜달라는 것이 굉장히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많은 지지를 받았던 거지. 그래서 힘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87년 7, 8, 9 대투쟁, 노동대투쟁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어떤 여건이 될 수 있었던. 지금은 오히려 지금의 사회적인 어떤 요구는 뭐예요? 노동조합에서 임금을 올리는 역할을 노동조합이 하는 것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 시간을 좀 단축해서 집에 가서 좀 애도 좀 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시간을 같이 공유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비판과 요구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 했을 때에 노동조합이 어떤 여론을 획득할 수 있고 자신들이 어떤 파업이나 노동 어떤 그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영향력과 어떤 그 지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노조가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이렇게 임금소득의 극대화에 맞춰져 있다고 하면은 노조의 어떤 조직률의 저하, 노조에 대한 어떤 편견을 그 일반 시민들에게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노조 스스로도 사실은 어떤 자업자득한 측면이 없다, 분명히 있다고 이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차의 이런 뿌리 깊은 장시간 노동 체제는 국가의 노동시간 규제가 취약한 가운데 노사가 맺은 이른바 장시간 노동동맹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런 노동조합의 태도를 어떻게 보면 좀 이용해서 생산 설비를 더 투자하거나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형태로 이용을 해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말이에요. 노동조합원들이나 사용자, 거기 이제 뭐 인사 담당자를 만나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뭐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뭐 임금 막 극대화 뭐 이렇게 한 것이 막 되게 막 그 무슨 막 돈독이 오르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냥 평범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뭐 사교육비 되고 그 주택 담보 대출 뭐 이런 거 한 것 좀 갚으려면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리고 기업에서도 보면은 뭐 이게 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세계적인 경쟁이, 국제적인 경쟁이. 이게 뭐 잠깐 또 이렇게 한눈 팔았다가는 또 언제 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급격하게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리스키한 그런 측면이란 말이지. 개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자로서 구조적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노력은 반드시 또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은. 회사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생산 물량의 극대화와 인건비 및 설비 투자 절감을 꾀하였다면 노동조합은 잔업, 특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핑계로 임금소득의 극대화를 합리화하였다. 고령화의 진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이제 야간 근로, 장시간 근로가 노동시간의 단축을 부추겼지만 그것이 임금에 대한 욕망을 넘어서지는 못하였다. 이런 이제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데 그나마 주간 연속 2교대제가
그 합의되었다는 것은 그래도 이제 어떤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간연속 2교대제 합의의 배경, 여기서 드는 의문은 현대차의 장시간 노동이 노사 담합의 산물이라면 노사는 어떻게 해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에 합의할 수 있었는가. 여기 좀 설명을 좀 줄이고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시고 그 하는 시간을 맞기 위해서 쭉 같이 좀 현황까지만 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여러분 토의하시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외부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노사는 2005년 이미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에 합의하였다. 저도 한번 가서 그 미국, 그러니까 독일식 근로시간위원화에 관해서 노사 양측에 한번 강의를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2000년대에 들어 주간연속 2교대제 실현은 노조 선거의 핵심적인 공약이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노동조합도 이런 걸 계속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야간 근로가 힘들고 그랬으니까. 회사로도 교대제 변경이 노사 간의 핵심적인 갈등 이슈로 등장한 데다가 도입 시기까지 합의한 마당에 이를 마냥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그 이행에 대해서 회사는 계속 소극적이었다는 것이죠. 설비 투자나 인원 충원, 임금 인상 등이 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물량의 보존에도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10, 그러니까 8 플러스 2로 거의 24시간이 돌아가요. 4시간 정도 쉬는데, 그러니까 10시간, 10시간이니까 4시간 쉬잖아요. 그죠? 근데 10으로 이렇게 굴러가던 것에서 8 플러스 1로 해서 그러면은 9시간, 8시간, 17시간이죠. 그죠? 그러면은 3시간, 4시간, 7시간이 쉬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물량, 이렇게 지금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그 생산 물량을 맞출 수 있을까가 기업으로서는 가장 큰 그 고민이고 우려가 되는 바였고 생산 물량이 줄어들까 봐. 노동조합은 무엇이 가장 큰 우려이고 걸림돌이었을까요? 뭐가 제일 어려움이었을까요? 노동조합은 도입은 하고 싶은데 야간 노동이 힘드니까 뭐가 제일 그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주간 노동 2교대제가 도입되면은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 야간 근로 수당을 더 이상 못 받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논쟁의 이제 이슈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임금을 그대로 다 주고서 그리고서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하자니 회사로서 너무 부담인 거죠. 그럼 일정 정도는 어떻게 되겠어? 노동 강도가 물론 세긴 하지만은 조금 널널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더 노동 강도를 좀 생산성을 높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빨리 하는 거예요. UPH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일정 정도는 그러니까 근로자가 조금 이제 고통을 좀 안고, 그다음 사용자는 임금을 좀 더 주고, 야간 수당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런 방식의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방식에 관해서 10년 동안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막 이렇게 됐던 거고, 막 될랑말랑 했는데 갑자기 현대차가 또 많이 팔리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어그러지고 계속 그런 과정들을 10년 동안 이어왔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트러스트의 어떤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삼성의 취약은 거기에 있다고 봐요. 이런 갈등과 이런 그 10년 동안의 투자, 그러니까 협의에 그런 경험이 없다는, 노조에 경험이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의 무리,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제 한계, 인사 관리로서 다 커버하지 못하는 한계점들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하여튼 삼성도 잘 나가죠, 여전히. 현대차 노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 합의한 직접적인 계기는 외부로부터 주어졌다. 2011년 10월 노동부가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부로서는 계속 OECD 2위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MB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근데 이제 그 가시적인 것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가장 대표적인 패턴 세터인 현대자동차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단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완성차 5사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특히 현대차는
엔진 변속기 공장을 포함한 전 공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었고 울산 1, 5 공장은 14에서 25% 위반 비율을 보였다.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계기로 드러난 변화의 하나는 교대제 변경에 대한 회사의 의지가 가시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노동부가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계기를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적발되고 시정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회사로서는 주간연속 이계제도를 통해 노사 간의 핵심 이슈는 물론 법 위반 문제까지도 풀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대차는 노동부에 장시간 근로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주간연속 이교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 공의와 공언과 정치권의 법 개정 움직임이 회사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을 피할 수 없는 조치로 압박을 하였다. 마지막 부분만 볼게요. 이러한 점에서 현대차의 노동시간 단축은 외부적으로 강요된 자발성. 이 말이 굉장히 제가 말한 것처럼 아이러니하고 패러독스컬한 표현이죠. 외부적으로 강요됐는데 어떻게 자발적이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외부적으로 강요됐는데 어떻게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네, 여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팀별로 좀 쉬었다가요. 네, 팀별로 요 나머지 부분을 좀 같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문제, 여기 지금 외부적으로 강요된 자발성은 한번 여러분의 염두에 두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네, 팀별로 여기 한 장씩 받아가셔서 팀명을 적고 그리고서는 1시간 후에 그러니까 4시 반에 저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팀별로 요 과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쓴 걸 같이 얘기하고 들어보도록 하죠. 일종의 집단적 발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여기 노동조합이 협상을 통해서 만약에 노동조합이 없었을 때에 UPH나 이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어떤 작업 컨베이어벨트 속도를 빨리 한다거나 작업 시장을 변경했을 때 어떤 문제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냐면은 그 제도에 대한 불만이 제대로 다 반영되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제도가 시행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시행착오나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는 어렵지만은 그 과정에서 서로 소통함으로써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좀 해결하는 그것이 결국은 이제 집단적 발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은요? 간접 이윤? 간접 비용을 증가시켰다. 간접 비용이 뭘 말하나요? 임금 보전 수당 뭐 이런 걸요? 예, 그런 것들 늘렸다고. 예,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어요. 그죠?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해서 인건비가 증가되는, 시간당 인건비가 증가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기업의 그 이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그것이 동시에 또 뭘 수반했냐면은 생산성의 증가를 가지고 왔죠. 왜냐면은 작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인건비가 증가되긴 했지만 그것에 따른 또 우리가 이제 생산성을 감안한다면은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이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비용 증가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이고 그 협상 자체가 비용이죠. 그죠? 네, 노동조합이
있음으로써 협상을 오랫동안 했다는 것 자체가 비용을 발생시킨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거기까지 들어보고요. 상생조. 상생조는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되게 좀 당황스럽죠, 그죠? 이렇게 막 제가 찍어서 얘기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막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준비되지 않은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상생조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한번 찍으니까 또 다 찍어야 되는군요, 이렇게. 네. 누가 제일, 이다은 씨. 네, 예, 이다은 씨. 얘기해 보세요. 예, 뭐, 둘 다. 예. 그렇지만 노동조합 선거에서 매년 그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 자체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다른 조건,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것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전적으로, 그러니까 그 임금을 그대로 보전하고 노동 생산성을, 노동 강도를 전혀 강화하지 않고 그 두 가지를 전제로 내걸었던 거죠. 그것이 가장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단축을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이후에도 계속 변화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최종 종결점은 아니고,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끊임없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는 더 다른 좋은 이제 패턴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딸린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큰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엄청 있거든요. 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왜 또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그 동시 생산 방식, 싱크로나이즈 돼 있어서 재고를 최적화하는 거 있잖아요. 지트 생산 방식 있죠. just in time. 그래서 이제 그 직접 근로시간을 연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또 패턴 교섭의 형태로 퍼지게,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도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다음 내무반.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해낸 부분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조금 그 협상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너그럽게, 아니 너그럽기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답을 찾아내는 것이 성과의 가장 그 중요한 지표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과정에서 어떠한 단계들을 이렇게 좀 동적으로 발전해 나가는가, 그런 관점에서 또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한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협상이라는 것은 항상 수학 문제처럼 최적의 어떤 답을 찾아낸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둘이 서로 합의하고 절충하고 타협하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그것의 어떤 과정, 그것의 단계, 그것의 어떤 사회적인 의미, 아까 사회적 자본이라는 표현에서처럼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이제 첨예한데 이제 이런 논의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섭섭해하고 사회적으로도 좀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용 창출은 이제 좀 고사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전혀, 이게 이제 그렇지만 협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정규직 문제까지 해서는 이거 자체도 좀 운영하기 어려운, 타협하기 어려웠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으로 뭐 예측할 수는 있지만은 아쉬운 부분이 아니 분명하다고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평가하고 이런 거는 그냥 여기 쓴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굳이 써내셨.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말로 해서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정리하려고 받아서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기업과의 어떤 성과에 좀 관련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기업
내부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그 사회적인 측면으로 좀 많이 성과에 대해서 그 평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뭐 틀린 내용은 아니고요. 네, 잘 하셨고요. 요 사례를 좀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 중간 시험을 출제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물을 수도 있고요. 개념과 사례 적용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근데 그 파워포인트 안은 전부 다 이렇게 두 개를 다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으로 해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관해서 질문 있으세요? 예, 예. 그렇죠. 사례 우리 다른 거 없죠, 그죠? 다른 사례 우리 다른 거 없죠. 예, 수업에서 요 사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